미국이 천문학적인 돈다발을 흔들었습니다. 유럽은 당장 최신 무기를 주겠다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자원도 없는 한국이 감히 어딜 껴들어. 그런데 세계 최대 자원 부국이 선택한 나라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한국은 밤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대국들은 기술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진심 하나가 수십조 원의 돈다발을 완벽하게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대반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깊은 밤이었죠. 보고서 한 장을 펼쳤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거든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마이클 스탠포드입니다. 25년 동안 세계 방산 시장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나토 협력 프로젝트 자문도 맡았습니다. 강대국들이 어떻게 판을 짜는지 저는 정확히 읽어왔습니다.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 제가 그날 밤 보고서 한 장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채로 그 문장만 계속 눈에 들어왔죠.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완전히 틀린 선택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자원이 있는 나라가 선택받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판을 짭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이 원하고 유럽이 원하고 중국이 원하는 자원 강국이죠. 그런 나라가 파트너를 고른다면 선택지는 뻔했습니다. 미국이거나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며 움직이는 나라죠. 방사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퇴근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는데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저기서 움직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구르며 쌓인 직감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씹어 삼키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 계약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흔한 자원 거래라면 어떻게든 이해해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만든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함께 만든다고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요? 이건 평범한 협력이 아닙니다. 저는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책상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때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입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물건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정도 표현은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외교와 방산의 세계에서 문장 하나는 수십 년을 묶어버리는 족쇄가 됩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왜 지금이지? 무엇을 보고 저런 표현을 공식 문서에 넣었을까요? 시계는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머리를 한번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판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확신이 그날 밤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전까지 저는 이 보고서를 잊을 수 없다는 걸요. 그 선택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치명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질문이 아직도 맴돌고 있었죠. 왜 하필 한국이지?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분석 대상으로 올려놓았던 그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저는 한 가지부터 생각했습니다. 도움받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였죠. 흑백 사진 속에서 피땀 흘려 공장을 돌리던 나라였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살아남기 위해 젊은이들을 밖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독일의 캄캄하고 깊은 지하 갱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중동의 펄펄 끓는 사막에서 피땀을 흘려야만 했죠.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나라였습니다. 오직 사람의 맨몸과 뼈를 깎는 성실함 하나로 버티던 나라였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산은 많은데 그 안에 꺼낼 게 없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밖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사와야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자원이 없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아십니까? 그들은 먼저 지도를 펼칩니다. 어디에 석유가 있는지, 어디에 가스가 있는지, 어디에 광물이 묻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색을 칠합니다. 여기는 석유, 여기는 가스, 여기는 니켈. 그 다음에 그 나라와 관계를 맺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그 지도에 표시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지도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선택받을 이유가 없었죠. 그때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것, 손재주 하나, 성실함 하나로 버티는 것.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봤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땅 아래에 세계가 탐내는 것들이 가득 묻혀 있습니다. 니켈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광물이죠.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니켈의 절반 가까이가 인도네시아 땅에서 나옵니다. 천연가스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나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자원이죠. 인구는 2억 7천만 명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이 나라와 손을 잡으면 자원도 얻고 시장도 얻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왔습니다. 미국이 공을 들였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군사 강국들도 줄을 섰습니다. 누구나 탐내는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나 탐내는 나라가 모두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따져봤습니다.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사력이 압도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외교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깊은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따져볼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선택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특별한 군사적 배경도 없고 지리적으로 딱 붙어있는 것도 아닌 나라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략 동반자라는 표현까지 붙여서 말이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흐름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치 자료를 전부 뽑아봤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냥 물건 몇 개 팔고 나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흔적들이었습니다. 공장 하나, 계약 하나, 투자 하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이상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 이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듯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국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란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수십억 달러 투자 계약을 발표합니다. 화려한 회의실에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떠들썩하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밀림 한가운데 공장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렸죠. 비가 쏟아지는 진흙탕 속에서도 굴착기를 돌렸습니다.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이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지시만 내릴 때였습니다. 서방 기업 임원들이 자카르타의 최고급 호텔에서 와인을 마실 때 말이죠. 한국의 현장 소장들은 흙바닥에 앉아 현지 노동자들과 같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현장에서 직접 기름때를 묻혀가며 일했습니다. 저는 현지 언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기업을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저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평가였습니다. 생각보다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른 강대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다발을 흔들며 자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줄 테니 너희 땅에 있는 니켈을 내놓으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공장을 지어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쳐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법, 자동차 조립하는 법, 그 귀한 노하우를 직접 손으로 가르쳐줬습니다. 단순히 두꺼운 설명서 하나 던져주고 끝낸 게 아닙니다. 직접 손을 맞잡고 용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계 다루는 노하우를 전수했죠. 다른 강대국들은 절대 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을 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밑바닥부터 함께 땀 흘리며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재료는 인도네시아, 기술은 한국. 둘이 만나면 하나의 완성된 구조가 됩니다. 이 관계가 그동안 조용히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훌륭했습니다. 전문가인 저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로 전략 동반자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경제 협력을 잘한다고 해서 국가의 운명을 거는 동맹 수준의 파트너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방산 시장은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거대한 퍼즐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안 됩니다. 단순히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해서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한다고요? 도대체 제가 놓친 그 마지막 조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경제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하고 은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에서 비공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네로라 하는 방산 분석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내심 안도했습니다. 역시 다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모두들 코웃음을 치고 있었거든요. 영국에서 온 분석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텔레비전이나 세탁기는 세계 최고죠. 하지만 방사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정치적인 보여주기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 무기는 결국 우리에게서 사갈 겁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분석한 대로였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제조업 국가지만 무기를 설계하고 세계의 판을 짜는 강대국은 아니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에 우리 모두는 여전히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이 견고한 질서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회의가 중반으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단상에 있던 발표자가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회의실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최신형 전투기 모습이었습니다. 날렵하고 거대한 회색 동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발표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두 나라가 이 전투기를 함께 만든다고 합니다. 순간 누군가 비웃던 표정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같이 만든다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탱크나 장갑차를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투기는 현대 군사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비행기를 돈 주고 사가는 것과 설계도부터 같이 그리며 함께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무기를 함께 만든다는 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두 나라의 군사 시스템을 하나로 묶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조금 이상했습니다. 서방의 군사 강국들도 섣불리 하지 않는 최고 수준의 군사 동맹입니다. 회의실 한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이 그 정도 항공 기술력이 됩니까? 미국도 수십 년이 걸린 일인데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전문가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그 오만했던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짓눌렀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투기 독자 개발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실패하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최신형 전투기를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개발한다고요? 중간에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틀렸습니다. 결국 기술의 거대한 장벽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엔진이나 핵심 장비에서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나 유럽의 도움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저는 동료들에게 애써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지켜보면 결국 한계가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화면에서 본 그 전투기의 매끈한 동체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저는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방산시장의 견고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던 그 거대한 판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뒤집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낡은 확신이 무조건 맞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전투기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의실에서 본 그 전투기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새벽 2시에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부정하는 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기로 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 인도네시아 지도와 한국 관련 자료를 전부 펼쳐놓았습니다. 빨간 펜을 들고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광산 위치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거기서 캐넨 니켈이 어디로 가는지를 따라가 봤죠. 그 선은 한국 기업이 지은 현지 재련소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그 선을 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배터리 공장으로, 그리고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잠깐, 연결되는데? 다시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네시아는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흙을 최첨단 배터리로 만들 기술은 없죠. 자원은 넘치지만 그 자원을 첨단 무기로 바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나라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땅속에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재료는 그들이, 기술은 우리가. 이건 서로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투자 흐름을 추적해봤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위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인프라 구축이었죠. 한국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인도네시아는 기술을 전수받아 스스로 일어서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공동 개발은 이 거대한 그림의 활용점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의 운명을 묶어버린 겁니다. 전투기를 같이 만든다는 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부품을 공유하고 전술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의 밧줄로 단단히 묶인 겁니다. 여기까지 준비했다고? 손으로 책상을 툭툭 치던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계약을 따낸 게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이 돈다발을 흔들며 거드름을 피울 때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자원과 기술, 그리고 안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대한 판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이 회의실에 앉아 한국을 비웃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책상에 두 손을 짚은 채 멍하니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방산시장을 지배해온 강대국들의 공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뺏어가던 낡은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 그걸 한국이 설계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힘으로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군대를 동원해 자원을 빼앗던 낡은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저한 상호 존중과 기술 공유. 이것이 바로 콧대 높은 서방 세계가 상상조차 못했던 한국만의 무서운 무기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설계라면 주변 강대국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과연 한국이 그것의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설계가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혀 무너지지는 않을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건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의 긴급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비웃는 농담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대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죠. 대형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인도네시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로비스트들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층을 찾아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한국과의 불확실한 개발을 멈추면 당장 최신 무기를 쥐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협력 제안이었지만 속은 철저한 흔들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며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흔든 게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고 치사하게 목을 조여왔죠. 인도네시아 정부에 은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국과 전투기 개발을 계속하면 기존 무기들의 핵심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부품을 끊는다는 건 인도네시아 군대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뜻이었죠. 서방 언론들을 동원해 가짜 뉴스도 쏟아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결함투성이다. 인도네시아는 호구가 되고 있다. 매일 이런 악의적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당연히 동요가 일어났죠. 이러다 미국한테 찍히는 거 아니냐. 그냥 안전하게 유럽 무기를 사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대 방산 기업들은 최고급 로비스트들을 자카르타로 급파했습니다. 매일 밤 호텔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고 천문학적인 돈이 오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본 방산 시장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굳은 결의를 한 나라도 강대국들의 전방위 폭격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에게는 정말 피말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악재가 겹쳤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난관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엔진 성능 문제, 항공전자 장비 조율, 두 나라 군사 규격의 차이, 하나하나가 수년씩 걸리는 거대한 과제들이었습니다.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산시장의 오랜 포식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다발을 흔들며 인도네시아를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확실한 이익을 안겨줄 테니 한국과의 거창한 동맹은 여기서 끝내라는 압박이었죠. 회유와 협박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곧바로 진짜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전투기 공동개발 분담금이 연체되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 문제로 양국이 삐걱거린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이대로 가다가는 자원 공급망 전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붉은색으로 번쩍이는 속보들을 보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입니다.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못 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오랜 시간 땀 흘려 쌓아온 신뢰의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원과 기술을 연결하는 그 거대한 설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방향을 틀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또다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나라로 돌아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방산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곳입니다. 한번 약점을 보이면 승냥이 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습니다. 한국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세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방 동료들은 다시 거들먹거리며 한국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판이 아니었다고 조롱했죠.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신뢰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이길 것인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한국이 버텨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결국 눈앞의 거대한 이익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냉혹한 국제 정치판에서는 당장 눈앞에 흔들리는 수십억 달러가 더 힘이 셉니다. 이대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선택이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좌우할 참이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두 손을 꽉 쥔 채 인도네시아의 공식 발표만 기다렸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현장에서 땀을 흘렸어도 강대국들의 거대한 자본과 압박을 이겨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제 방산 분석가 인생에서 그런 기적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워싱턴의 제 사무실 밖에서는 서방 동료들이 이미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버릴 것이다. 우리가 내민 수십억 달러 조건에 넘어올 수밖에 없다. 다들 그렇게 확신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로 속보 자막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협력 재검토, 분담금 문제, 기술 갈등. 하나하나가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긴급 기자회견.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드디어 결론이 나는구나.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위 관계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 첫 문장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을 계속 진행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지한다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국이 최신 전투기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유럽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겠다고 협박했는데도 그걸 거절했다고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협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가 아니었습니다. 협력을 한 단계 더 격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발표 내용은 제 상식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방산 전 분야로 협력을 넓히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원과 산업, 그리고 안보까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장기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밖에서 떠들썩하던 서방 동료들의 목소리가 일순간에 쥐죽은 듯 사라졌습니다. 그들도 충격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붙잡은 걸까요? 미국과 유럽이 흔든 그 천문학적인 돈다발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인도네시아 관료의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우리 자원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미래를 함께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돈다발을 흔들며 자원을 요구할 때 한국은 달랐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진흙탕에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기술을 숨기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줬습니다. 흙바닥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KF-21 시험 비행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활주로에 선 거대한 회색 전투기, 엔진이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투기의 동체를 보고 멍하게 멈춰 섰습니다.
조종석 바로 아래 두 개의 국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극기,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기였습니다. 그 두 국기가 나란히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이상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비행기의 날개에는 두 나라의 운명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쉽게 손을 뗄 수 없는 피를 나눈 형제 같은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화면 속에서 두 나라 대표가 굳게 손을 맞잡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악수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이 지배해온 방산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배신을 받습니다. 돈이 더 많은 쪽으로, 힘이 더 센 쪽으로 철새처럼 옮겨가는 나라들을 수도 없이 봤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돈과 압박 속에서도 그들은 한국과 끝까지 같이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공식이 하나씩 부서져 내려가고 있었죠. 한국이 만든 이 거대한 설계는 그 어떤 강대국의 돈으로도 부술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오래된 분석 노트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믿어왔던 공식들이 빼곡히 적힌 노트였습니다. 국가는 결국 이익으로 움직인다. 자원이 있는 나라가 선택받는다. 강대국이 판을 짠다. 저는 그 문장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처음 인도네시아 보고서를 봤을 때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감히 강대국들의 판에 끼어들었다고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낡은 오만이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맺은 그 끈끈한 관계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단순히 무기 몇 개 팔고 자원 좀 얻어오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원과 기술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든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신뢰의 방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거대한 설계가 현실이 되자 세계의 흐름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중동의 부국들이 눈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동유럽의 국가들까지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대국들의 갑질과 횡포에 지친 나라들이 이제 한국의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도네시아처럼 한국과 손을 잡고 싶다는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군수 기업들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독점하던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신뢰를 얻었는가 하면서 긴급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정답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돈으로 베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이 현장에서 보여준 그 진심과 땀방울은 결코 흉내내지 못할 겁니다. 저는 압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수십 년의 피땀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요. 한국은 이미 다른 단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과거 한국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자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겪어야 했던 시절, 독일의 캄캄하고 깊은 지하 갱도에서 가족을 위해 석탄을 캐던 광부들, 중동의 펄펄 끓는 사막에서 밤낮 없이 모래바람을 마시며 땀 흘리던 건설 노동자들, 이름 모를 밀림의 현장에서 진흙탕을 뒹굴며 기계를 돌리던 수많은 엔지니어들, 그 피땀 어린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국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이제는 세계 최첨단 전투기를 하늘로 띄우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굳은 살 박인 손이 모여 지금의 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서 오직 사람의 끈기와 진심 하나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강대국들이 함부로 돈다발을 흔들며 윽박지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택받기 위해 애쓰며 밖을 서성이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먼저 줄을 서서 선택하는 진짜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낡은 분석 노트를 영원히 덮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을 향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계의 흐름을 분석해왔습니다. 어떤 나라가 선택받고 어떤 나라가 밀려나는지 지켜봤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뒤를 쫓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판을 만들고 세계가 그 선택을 따라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외감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가슴 뜨거운 이야기는 단순한 방산협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오직 사람의 힘과 진심 하나로 세계의 중심에 선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캄캄한 지하갱도에서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텼던 그 손들, 중동의 펄펄 끓는 사막에서 이를 악물고 견뎌냈던 그 등들, 이름 모를 밀림 공장에서 진흙탕을 뒹굴며 기계를 지켜낸 그 발들, 그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땀 한 방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버텨낸 그 시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당당히 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도 가슴 벅차오르는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